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에 쥐게 되는 스마트폰. 또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돌아가고 있는 하얀 풍력 터빈의 날개.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익숙한 물건들 너머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실, 우리 일상을 단단히 엮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대한 아주 조용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늘 우리 곁에 있는 이 작은 기기, 잠시만 없어도 불안해지는 이 스마트폰 안에는 정말 수많은 부품과 기술이 담겨 있죠. 우리는 그저 매끄러운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고 아이콘을 터치해서 앱을 실행하고 아주 쉽게 세상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편리함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근원적인 물질, 이 기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시작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선을 조금만 더 넓혀보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믿는 거대한 기술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소음도 없이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전기차의 심장을 뛰게 하고 저 하늘 위를 나는 최첨단 전투기의 엄청난 성능을 결정짓는 그 강력한 힘. 이 모든 현대 문명의 경이로운 순간들은요, 사실 아주 작고 이름도 생소한 원소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천천히 따라가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기술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현대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되어준 물질. 하지만 그 중요성만큼이나 수많은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이름. 바로 희토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희토류에 대해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죠. 이름에 희귀하다는 뜻의 희자가 들어가서 왠지 세상에 정말 거의 없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일종의 오해에 가깝습니다. 희토류 원소들은 지구상의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흔하게 존재하거든요. 진짜 문제는 이 원소들이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름 그대로 흙 속에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옅게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을 가질 만큼 충분한 양을 한데 모으는 과정이 무척이나 까다롭고 또 힘이 듭니다. 이 희토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경희토류, 그리고 양이 훨씬 적어서 아주 비싼 중희토류입니다. 경희토류는 우리가 매일 보는 스마트폰 화면을 더 밝고 선명하게 만들거나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데 주로 쓰입니다. 반면에 중희토류는 훨씬 더 특별한 임무를 맡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뜨거운 아주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는 곳에 사용되거든요. 이 원소들은 높은 온도에서도 자기력을 잃지 않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어서 작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연구 자석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 특징 때문에 고성능 모터는 엔진처럼 아주 뜨겁고 힘든 환경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전기차 모터는 아주 높은 열을 견디면서 강력한 회전력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고 최첨단 전투기 엔진이나 저 먼 우주를 나는 인공위성 부품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환경에서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제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사소한 편리함부터 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최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는 이 중희토류가 만드는 작지만 강력한 자석의 힘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셈입니다. 네,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어떻게 온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열쇠를 단 하나의 나라가 거의 독점적으로 쥐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경제 논리와 환경 문제, 그리고 각국의 서로 다른 선택이 복잡하게 얽혔던 과거의 한 시절을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과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희토류 시장의 최강자는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훨씬 저렴한 인건비와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환경 규제를 바탕으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희토류를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미국의 광산들은 도저히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가 없었고 여기에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 2002년 미국의 마지막 희토류 광산이었던 마운틴 패스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비어거린 자리를 중국이 완벽하게 차지했고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을 중국 혼자서 공급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던 덩샤오핑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당시에는 전기차나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우리 삶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원이 곧 권력이 될 것임을 간파했던 것이죠. 이 한마디는 이후 중국이 희토류 산업을 단순한 광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 전략 산업으로 키우게 된 배경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은 중국이 제공하는 값싼 희토류 덕분에 더 빠르고 더 화려한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값싼 부품 덕분에 우리는 더 저렴한 가격의 전자제품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꽤 오랫동안 그 편리함의 이면에 무엇이 가려져 있는지 굳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값싼 비용에는 결코 포함되지 않았던 진짜 대가, 바로 자연과 환경이 아주 오랫동안 홀로 치러야 했던 희생 말입니다. 앞서 희토류가 흙 속에 아주 넓고 옅게 퍼져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특징 때문에 희토류를 얻는 과정은 다른 광물을 캐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희토류를 얻기 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흙과 바위를 파헤치고 또 그것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희토류 광산의 흙에는 종종 토륨이나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이 미량 섞여 있습니다. 광산을 개발하면서 파헤쳐진 흙은 아주 미세한 먼지가 되어서 바람에 날리며 주변 지하를 오염시키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흙에서 순수한 희토류만 쏙 분리해내기 위해 아주 강력한 화학약품, 예를 들면 황산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독성 폐수가 생겨나고 이 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쌓여서 주변의 토양과 물을 오랫동안 오염시키는 겁니다. 사실 선진국들이 희토류 생산을 하나둘씩 포기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국의 엄격한 환경 기준을 지키면서는 도저히 생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숫자는 단 1톤의 희토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성폐수의 양을 추정한 것입니다. 약 20만 세제곱미터,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약 80개 정도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이 쉽게 상상조차 되지 않죠. 전 세계가 매년 사용하는 희토류의 양을 생각해보면 그 편리함의 이면에 얼마나 거대한 환경적 희생이 있었을지 어렴풋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중국의 희토류에 완벽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구조는 꽤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이 편리하고 값싼 공급망이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었죠. 하지만 2010년 이 거대하고 당연해 보였던 흐름을 한순간에 멈춰 세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중국해에 있는 작은 무인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그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그 해에 특히 점점 더 격화되었습니다. 일본이 자국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선장을 억류하자 양국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영토 분쟁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으로 향하는 모든 희토류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의 첨단 산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당장 자동차, 전자제품, 로봇 같은 핵심 산업의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희토류가 더 이상 단순한 공업 원자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산업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훗날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며 일본의 한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 희토류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죠. 이 사건 이후 결국 일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억류했던 중국인 선장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뼈아픈 패배였지만 동시에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의 충격은 비단 일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이라는 단 하나의 공급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계기였죠.
바로 이때부터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아주 절박하게 히토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고 고요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박하게 움직인 것은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히토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 혹은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데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10분의 1 수준의 히토류만으로도 동일한 성능을 내는 고성능 자석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죠. 무려 15년 가까이 이어진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일본이 히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히토류를 아예 쓰지 않는 기술을 향한 더욱 근본적인 도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바로 이곳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발한 이 새로운 소재의 자석은 성능의 핵심이었던 중히토류를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의 강력한 히토류 자석에 버금가는 성능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 넘어서 특정 국가의 자원 무기화라는 위협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놀랍게도 이 혁신적인 자석의 재료는 우리 주변에서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망간과 비스무트였습니다. 망간은 찰강을 만드는 데 널리 쓰이는 아주 흔한 금속이고 비스무트는 때로 의약품이나 화장품에도 사용될 만큼 인체에 비교적 안전한 원소죠. 특정 지역에 쏠려 있지도 않고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원소들을 활용한 기술이 널리 상용화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히토류 공급망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도 첨단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이 기술 개발은 사실 따로 떨어진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토류라는 단 하나의 자원에 묶여있던 세상이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거대한 흐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는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땅을 파서 새로운 광물을 캐내는 대신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버린 제품들 속에서 귀한 자원을 다시 캐낸다는 아주 멋진 아이디어죠.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낡은 스마트폰, 컴퓨터, 각종 가전제품 안에는 사실 금, 은, 구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량의 히토류까지 그야말로 작은 광물 덩어리가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런 도시광산 기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녹이고 분리하는데 너무 많은 화학약품과 에너지가 필요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미국 라이스 대학에서 개발한 플래시 줄 히팅 옅은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폐 전자제품을 갈아 만든 가루에 마치 번개를 내리치듯 아주 짧은 순간에 초고온의 열과 강력한 전류를 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다른 물질은 그대로 둔 채 우리가 원하는 금속만 순식간에 증발했다가 다시 차가운 곳에 응축되어 분리되는 원리죠. 과거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와 비용으로 훨씬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자원을 다시 깨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중국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히토류라는 독점적인 카드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전망은 다른 외부 기관이 아닌 중국 최고의 국책 연구기관인 중국과학원에서 직접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90%가 넘는 중국의 히토류 시장 점유율이 불과 10여 년 뒤인 2035년에는 30% 미만으로 그리고 2040년에는 20%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체기술 개발과 도시광산의 활성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새로운 광산 개발 노력이 결국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서서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아주 냉정한 분석인 셈입니다. 어쩌면 중국은 히토류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강하게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큰 위협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으며 결국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자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자원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했던 시도는 역설적으로 그 자원의 영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다시 우리 주변의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사물들로 향합니다.
길고 복잡했던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처음과 같은 풍경을 보지만 아마도 그 안에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렴풋이 압니다. 이 작은 스마트폰 화면의 밝은 빛이 저 멀리 중국의 어느 광산과 그곳의 환경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꿈꾸는 전기차의 조용한 질주가 한국의 한 연구실에서 시작된 고요한 혁신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환경과 경제, 기술과 안보라는 거대한 실로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주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실의 존재를 한 번쯤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작은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